서울 강북의 낡은 거리. 신문지로 창문을 붙인 작은 수선점이 하나 있다. 정원수선점이라는 간판은 반세기 묵은 글씨체로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었다. 손녀 정민주는 20살 대학 신입생이었고 할머니 이정원은 88살이었다. 민준이는 할머니 가게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다. 할머니가 병으로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남긴 열쇠로 가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먼지, 냄새와 오래된 천의 냄새가 한 덩어리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이 냄새는 어린 시절부터 민준이를 감싸던 냄새였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오후들의 냄새. 그렇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달랐다. 뭔가 슬프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들이마시는 듯한 막연한 슬픔이 있었다. 가게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였다. 사기 바구니에 담긴 단추들, 색바랜 천 샘플들, 다리미와 재봉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민준이가 할머니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벽장 위의 낡은 상자. 원래 거기 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 민준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상자를 내려받아 든 손가락이 떨렸다. 무거웠다. 그렇지만 무게가 말해주는 것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이 한 덩어리가 되어 손에 들려있는 느낌이었다. 민준이가 상자를 열었을 때 검은색 노트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우편물이 한 묶음 있었다. 봉투의 글씨는 낡고 흐릿했지만 어떤 이의 붓질이 정성스러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검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다. 민준이가 그것을 천천히 펼쳤을 때 사진이 나타났다. 젊은 여성의 초상화였다. 아주 어린 시절의 할머니였다. 민준이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깊은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민준이의 심장이 울렸다. 이 상자 안에 할머니의 모든 게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 년간 누군가는 이것을 애써 감춰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 아는 할머니라는 사실이 민준이를 흔들어 놨다. 민준이는 노트북을 펼쳤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1952년이었다. 정확히 72년 전이었다. 글씨는 정갈했고 문장은 간결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절절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다. 차라리 한 인간이 자신의 시대를 기록한 증언서에 가까웠다. 오늘도 가게가 손님이 없었다. 바깥 세상은 자꾸만 무너져 가는데 누가 옷 하나를 고쳐 입을 생각을 할까? 하지만 내가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다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만 자꾸만 든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다. 손가락이 글씨를 훑을 때마다 마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단어들이 점점 더 가새로워졌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식이 없다. 벌써 사흘째다. 이렇게 오래 소식이 없었던 건 처음이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이 가게 안에서, 이 옷들 사이에서. 글이 진행될수록 할머니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처음의 희망은 점점 침침한 불안으로 변했고 불안은 절망으로 변했다. 그리고 어느 날의 페이지에는 선 하나만 있었다. 굵게 눌러 쓴 줄. 마치 대지를 꽂아 찍어낸 듯한 절충의 흔적이 있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줄 다음에 페이지는 한참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할머니의 글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필체처럼 보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차가움이 있었다. 1952년 10월 15일. 나는 결정했다. 이 가게를 다르게 쓸 것이다. 더 이상 옷만 고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곳으로. 나는 여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들의 슬픔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안내할 것이다. 어디로?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민준이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준다는 게 뭐지? 이야기를 듣고 슬픔을 듣는다는 게 이 작은 수선점에서 뭘 의미했던 건가? 민준이는 상자 안에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고 그 안에 글씨는 할머니의 글씨가 아니었다. 이정원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편지의 날짜는 1985년이었다. 33년 전이었다. 민준이는 밤새 우편물을 읽었다. 수십 장의 편지, 수백 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보낸 감사의 말들이었다. 하지만 편지들은 불가사의했다. 마치 암호처럼 이상한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당신이 제 그림자를 가져가 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만난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짐을 혼자 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젠 제 그림자를 돌려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맡아주실 거예요? 그림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다. 민준이는 노트북으로 돌아가 더 깊이 읽었다. 1952년 10월 이후의 기록들이었다. 고마설이 찾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말이 없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그를 앉혀놓고 차를 끓여주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가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옆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슬픔을 여기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이 가게 안에서 당신의 그림자처럼 가장 외로운 부분을요. 고마설은 울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다음 기록에는 더 많은 이름들이 나타났다. 각각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깨달은 건 누구나 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때렸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저주했다. 그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그들을 밤마다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만들었다. 나의 슬픔이 이미 이만치 크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대신 안을 수 없을까 싶어서. 내가 가장 어둡고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게 내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민준이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유였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슬픔을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자신의 슬픔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깊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슬픔까지도. 그러던 중 민준이의 눈에 특별한 페이지가 들어왔다. 날짜는 1960년 3월이었다. 정민준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아들로 삼겠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아이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는 아마도 그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이 아이의 눈망울 안에서
아마도 이 아이의 웃음소리 안에서 나는 감사하다. 이 아이에게, 이 가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정민준. 그게 뭐였지? 이름이 이상했다. 할머니의 성은이었고 이름은 정원이었다. 그럼 정민준은 민준이의 아버지였다. 민준이의 아버지가 사실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니었다는 뜻인가? 병원.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정신적 쇠약이라고 진단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무언가가 할머니를 누르고 있었다. 마치 60년을 짓눌렀던 돌이 한순간에 가슴팍으로 내려앉은 듯이. 민준이는 경실의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였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이는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 가게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동공이 초점을 맞추는데 꽤 오래 걸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한 음절 한 음절 더듬거리며 말했다. 뭘 발견했니? 상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노트북도, 편지도.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한 줄의 눈물이 눈가에서 피어났다. 그래, 이제 너는 알았겠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 내 인생 이야기는 슬픈 거야. 정말 슬픈 이야기야. 너는 이걸 알고 싶은 거니? 네, 알고 싶어요. 그럼 앉아 있어. 오래 걸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해 보였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수십 년이 응축되어 있었다. 마치 정지되어 있던 영화가 다시 재생되기 시작한 것처럼. 1950년이었어. 난 8살이 아니었고 20살이 가까웠어. 내 이름은 이정원이었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지. 내 아버지는 한의사였어. 그건 기억나. 어머니는 남쪽 사람이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매일 봤어. 아버지는 어머니 봐주시라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래서 난 크면서 그런 사랑을 배웠어.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를.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어쨌든 난 그렇게 자랐어. 그리고 18살이 되던 그해 여름. 나는 아버지의 친구 아들을 만났어. 그의 이름은, 나는 그 이름도 이젠 말하기 힘들어.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난 그를 사랑했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밝던 날들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근데 그 아이가 있던 지 얼마 안 돼서 6.25가 났어. 한밤중에 어떤 아이도 그걸 준비할 수 없어. 전쟁이 오는 걸 준비하는 아이는 없어. 그냥 하루 전까지는 내일이 있을 줄 알았고 그 다음날 아침엔 세상이 끝난 거야. 할머니는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남쪽으로 피난 갔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와. 그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 못 했어. 88까지 살면서도. 아무튼 우리는 부산으로 갔어. 피난선을 타고 그 길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길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헤어졌어. 나와 그 아이는. 붕어빵을 사러 아버지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 그리고 포탄이 떨어졌어. 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고 그 아이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 막 하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게 그 손이 미끄러졌어. 내가 붙잡지 못했어. 나는 눈을 감았고 소리는 안 들었고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몸이 작게 떨렸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울었다. 60년이 넘게 울지 못했던 울음이 그 순간 터져 나왔다. 아들처럼 아들이 아닌 손자가 자신을 안아주는 와중에 할머니는 7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할머니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의사는 기적이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정신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긴 시간 억눌렸던 진실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몰래 녹음기를 켜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이를 잃었고, 나는 한순간의 딸은 아니게 되고, 약혼녀도 아니게 되고, 누군가의 딸도 아니게 되었어. 나는 그냥 유령처럼 살아가는 여자가 되어버렸어. 어머니는 말이 없었어.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우리는 부산의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됐어. 전쟁 난민들이 집에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다음 날을 살아갈지 모르는 표정.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는 살았어. 나와 어머니는 살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는 묻고 싶어. 나는 왜 살았을까? 그 아이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자격이 있었을까? 나는 며칠을 기도했어. 죽고 싶다고. 새벽 3시에 혼자 화장실에서 나는 절망 속에서 내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를 말렸어.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안고 울었어.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이었어. 그도 자기 가족을 잃었고 그 유명한 낙동강 전선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었대. 그 사람은 날 안고 말했어. 이렇게 죽지 마. 무엇이 됐든 우리는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내 남편이 되었어. 너의 할아버지. 정민호라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아파. 단지 그는 나를 살렸어. 그는 내가 죽음으로 빠져가는 것을 막았어. 1951년 부산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그는 누군가로 만들어줬어. 비록 그가 나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도 그는 나를 보호했어.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어.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민준이가 묻었다. 그 아이가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민준, 너의 아버지. 나는 그 아이에게 그 이름을. 나는 정말 못된 어머니였어, 준. 내 아들을 낳고도 나는 맨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찾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걸 너의 할아버지에게만 말할 수 있었어. 1952년 서울로 돌아온 이정원은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다. 정민호의 형이 소개해준 곳이었다. 전쟁으로 주인이 죽었고 건물만 남겨진 그곳. 원래는 작은 카페였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정원은 그곳을 수선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느질을 할 수 있었고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 마음이 덜 아팠기 때문이었다. 1952년 초겨울이었어. 나는 가게를 열었어.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 누가 전쟁 후에 옷을 고칠 생각을 할까?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 나는 그저 앉아만 있어도 좋았어. 가게 안에 앉아서 세상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어떤 날 오후 한 여인이 들어왔어. 고마설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마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생생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정말 하얀 종이 같았어. 마치 누군가가 그 여인의 모든 색을 빼앗아간 것 같은 얼굴이었어. 나는 물었어.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했어.
옷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제 남편의 옷을. 남편이 더 이상 입지는 않겠지만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 그 여인도 나처럼 누군가를 잃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차를 끓여줬어. 옷을 고쳐주지 말고 차를 끓여줬어. 차를 마시면서 그 여인은 울었어. 그리고 나는 말했어. 여기 앉으세요. 이 가게에 앉으세요. 당신의 모든 슬픔을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시작이었어. 준. 나는 깨달았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슬픔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들을 때 나의 슬픔도 조금씩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마치 누군가 내 짐을 함께 지는 것처럼. 민준이는 물었다. 그럼 그 그림자는 뭐였어요? 편지들에서 계속 그 표현이 나와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그건 말이야, 준. 내가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어. 당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 당신이 가장 감추고 싶은 그림자. 같은 마음을 여기 내려놓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깊은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들었어.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 그들의 그림자를, 그들의 무게를. 그렇게 계속하셨어요? 지금까지? 응. 6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준.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결국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 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었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갔어. 그들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자식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없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 나는 단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을 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타났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깊은 비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짓눌렀는지 말이다. 너의 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그를 존경했고, 감사했고, 그에게 신세졌어. 하지만 사랑은 다른 거야. 그리고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는 나를 놔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나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남편을 속였어, 준. 이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있었으니까. 죽은 그 사람을. 그리고 이 가게를 만든 건 어쩌면 그 사람이 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은 등대 같은 거였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혹시 그가 어디선가 나를 찾아오면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몰랐어요? 알았지. 아마 아주 잘 알았을 거야.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대신 그는 내가 이 가게에서 죽을 때까지 있도록 놔뒀어. 그리고 자기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자주 갔어. 친구들을 만나러, 아니면 술을 마시러. 그게 그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못난 사람이었어, 준. 나도, 그도.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냉랭했다. 마치 수십 년의 무게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할머니, 그럼 제 아버지는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그게 어땠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구겨졌다. 아, 준. 그게 내 가장 큰 죄야. 나는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정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
정말 착했어. 하지만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그건 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아들에게 나의 죽은 연인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어. 아이에게 우리의 슬픔을 전가했어. 그건 끔찍한 죄야. 아버지가 힘들어 하셨어요? 응. 정말 힘들어 했어. 그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 아이들은 정말 영리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안다고. 정민준이는 자기가 두 번째라는 걸 알고 있었어. 자기는 누군가의 대체품이라는 걸.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그는 집을 떠났어. 가버렸어. 나는 그를 찾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여러 번. 그리고 그 편지들 중 하나에서 그는 말했어. 엄마, 나는 이해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를. 준. 그 말이 나를 더 죽게 했어. 왜냐하면 그 아이도 결국 당신 할아버지의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원한 건 내 죄책감 때문이었으니까. 하지만 준, 이건 전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항상 예상 밖의 장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한 장의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는 달랐다. 봉투의 글씨도, 종이의 질감도, 그리고 무엇보다 도장도 달랐다. 빨간 인장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했다. 이 편지는 1991년에 들어왔어. 겨울말이었어. 내가 이미 60살을 넘긴 후였어. 그리고 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나한테 도착했어. 민준이가 물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보낸 사람은 아니다. 보낸 사람이 아니야. 보낸 것은 그 사람의 딸이었어. 그 사람의 딸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석의 딸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이용석. 할머니가 찾던 그 사람이? 응. 그가 살아 있었어. 그 모든 시간 동안. 7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살아 있었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도 살아 있었고, 그도 살아 있었고, 우리는 평행선처럼 달리고만 있었어. 할머니는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었다. 그 편지는 정말 길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은 남자의 70년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나는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부산의 그 피난선에서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눈물로 읽음이 끊겼다. 민준이가 대신 읽어주었다. 그 편지는 이용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는 전쟁 후 남쪽으로 내려왔고, 거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아이도 낳았고,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매 순간, 그는 이정원을 그리워했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잊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뿐입니다.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절절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아들을 가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당신이 겪었을 모든 일들을, 당신이 나를 기다렸을 모든 시간들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려고 했을 모든 노력들을.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편지를 통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준이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병실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3일을 울었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할아버지는 나를 받고 뭔가를 직감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응. 그는 1993년에 돌아가셨어. 나보다 2년 먼저.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나는 그에게 이 편지를 보였어. 그는 읽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다만 내 손을 잡았어. 그리고 말했어. 정원. 넌 이제 자유야. 자유? 응.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 나는 그 사람의 딸을 찾아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딸을 통해 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 한다는 걸. 할머니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이것은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였다. 그 편지는 1993년에 쓰여졌고 이혜진이라는 여인에게 보내졌다. 할머니가 읽어주었다. 안녕하세요, 혜진님. 저는 이정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용성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한순간을 가졌을 뿐이지만 그 한순간이 우리의 평생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슬픔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사랑한 사람들이니까요. 할머니가 계속했다. 나는 그 여인을 만났어. 1994년 봄이었어.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 여인은 내 얼굴을 봤을 때 울었어. 왜냐하면 그 여인의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던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속의 얼굴이 바로 나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말했어. 3시간을, 4시간을, 밤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여인이 내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정원 선생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면서요. 아버지는 당신을 그리워하셨던 만큼 당신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뭐였어요? 당신이 계속 그 가게를 지키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거기 있어줄 거를 바랐대요. 당신이 그 사람의 등대가 되어줄 거를 바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내가 이 가게를 왜 지켰는지를.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야 했던 거야. 내가 누군가의 슬픔을 들어줄 수 있었던 건 내 자신이 그만큼 슬펐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라 축복이었어. 민준이는 병실을 나갔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떠돌았다. 60년의 시간이 민준이의 뇌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가게로 돌아갔다. 밤 10시였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 공간은 단순한 수선점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덤이자 교회였고 요양원이자 고해소였다. 이것은 한 여인의 인생 전체였다. 민준이는 노트북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로 갔다. 날짜는 2024년이었다. 불과 며칠 전이었다. 준에게, 나의 손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 몸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60년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을 남긴다.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상자와 이 가게와 그리고 이 이야기이다. 준, 나는 내게 질문하고 싶다. 넌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누군가는 죽었는데 넌 살았다. 누군가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넌 사랑을 받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는데 넌 너 자신으로 살았다. 그게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할까? 나는 이 60년을 통해 배웠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다. 내가 이 가게에서 한 일이 그것이었어. 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가져갔어. 그들의 가장 어두운 감정을, 그들의 가장 무거운 짐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살았어. 준, 이제 이 가게는 너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겠어. 이 가게를 계속하든 문을 닫든 그건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너가 나처럼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너의 직업이 뭐든, 너의 삶이 어떻게 되든, 너가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으로 좋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미안해. 이 모든 무거운 이야기를 물려줘서, 이 모든 슬픔을 상속해줘서.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야, 준. 이 무거움도, 이 슬픔도 모두 사랑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했는지, 얼마나 당신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이야.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랑하는 나의 손녀, 준에게 할머니는 2주일 후 퇴원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민준이가 병문안을 가던 날,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말했다. 준, 내 가게 다시 한번 봐줄래? 민준이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로 갔다. 가게 문을 열 때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들어섰다. 그리고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았다. 그곳은 60년 동안 할머니가 앉던 자리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재봉틀의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오래된 기계가 윙윙거리며 소리를 냈다. 준,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 아직도 누군가의 옷을 고쳐주고 싶어. 아직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넌 나와 함께 앉아주겠니?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민준이가 본 할머니의 가장 밝은 미소였다. 마치 70년을 짊어진 돌이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였다. 아니, 완전히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되었을 뿐이었다. 할머니, 저희 가게를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준. 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넌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이 무게가 뭔지,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 샵샵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3년이 지났다. 강북의 골목 어딘가에는 여전히 정원수선점이라는 간판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또 다른 간판이 생겼다. 이정준의 이야기들이라는 작은 카페였다. 민준이는 가게를 리모델링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옆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다. 옷을 고쳐주는 공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둘이 함께 있는 곳.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할머니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는다. 손가락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지만
바느질은 여전히 정교하다. 그리고 민준이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짐을 조금이나마 나눈다. 어떤 손님은 처음 들어올 때 말한다. 여긴 뭔가 다르네요. 그리고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한다. 여긴 그냥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며칠을 지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가게에 자주 오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민준이에게 꺼낸다. 한 여인은 말했다. 제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15년을 함께 했는데. 그리고 할머니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이 가게에 앉으세요. 당신의 모든 슬픔을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그 여인은 울었다. 할머니의 카운터 앞에서 오래오래 울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매주 이 가게에 온다. 처음엔 이야기를 하러 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노트북을 계속 이어서 쓰고 있다. 같은 형식으로, 같은 필체로. 그리고 그 속에는 매일의 이야기들이 기록된다. 2024년의 이야기도 있고 2025년의 이야기도 있다. 모두 다른 이름, 모두 다른 슬픔. 하지만 모두 같은 무게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 할머니는 가끔 민준이에게 말한다. 준, 넌 내가 놓친 것들을 볼 수 있겠니? 그러면 민준이는 대답한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살 거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 눈가가 촉촉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계속된다는 기쁨의 눈물이다. 3년 전, 강북의 낡은 골목에는 비밀이 있었다. 하나의 여인이, 하나의 가게가 60년의 세월을 감춘 채로.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슬픔을 꺼낼 용기를 낸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누군가의 짐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슬픔에서 위로로, 혼자에서 함께로 이 작은 가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정원수선점. 그 이름 그대로 마음의 정원이 되어 누군가의 상처를 꿰매고 누군가의 짐을 나누고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 한 여인의 60년의 세월이 한 손녀의 평생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이곳에서 그림자 가게는 계속 문을 열 것이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영원히.